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섭입니다. 최근 원화 강세, 엔화 약세의 속도가 붙으면서 수출 효자 종목으로 꼽히는 자동차 산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대로 환율 하락이 계속되면 자동차 산업의 수익성과 판매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자동차는 여전히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해 내후 외환에 빠져 있습니다. 송영섭의 파워토크 오늘은 고려대학교 김동원 교수 모시고 자동차 산업의 현 주소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유럽발 금융 위기를 겪은 지가 얼마 안 됐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 이제 환율 문제 때문에 또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근 이제 원화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원화 강세의 이유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원화 강세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외국에서 그걸 아주 높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셈인데요. 실제로 2007년 이후에 지금 2013년까지 6년간 경제 위기가 계속되면서 미국이나 유럽, 일본 다들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중국도 지금 뭐 6%대 성장으로 하락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비교적 선진국 중에서는 견실하게 지금 그 경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화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원화 강세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불과 1년 사이에 원화가 1년 전에는 달러 환율이 대달러 환율이 1,150이었다가 지금은 1,050까지 하락을 했고 엔화는 더 지금 심각합니다. 엔화는 지금 1년 전에는 한 14.8이었는데 지금은 11.8 정도로 20% 이상 절상이 되어가지고 원화 절상이라는 게 우리나라 경제에 새로운 복병으로 대두가 되면서 오히려 일본이 다시 또 부활하는 것 같은. 근데 자동차 산업에서 일본의 부활이라는 건 한국의 어떤 그 침체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새로운 위기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이제 그만큼 좋다는 이야기인데 그 그렇죠. 부분이 이제 역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위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경제가 이게 환율이라는 게 자기조절 기능이 있어서 좋은 나라 환율을 절상을 하고 이 경제 나쁜 나라 환율을 절하를 하니까 그리고 이게 서로 이제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건데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좀 악재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이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여행도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여행 수요는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일본은 많이 가고 또 일본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출 종목들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 결국은 일본은 잘 되고 이제 우리는 위기를 맞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수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 더더욱 클 것 같습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 어떻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달러 환율도 많이 올라갔지만 자동차 산업 입장에서 가장 이게 심각한 것은 엔화가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연구에 의하면은 이 엔화 환율이 1% 절상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 수출이 1.2% 지금 하락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그 연구 결과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대부분 그 자동차들이 그 일본의 빅3 도요타, 닛산, 혼다하고 맞붙어 있기 때문에 그쪽이 잘 되면 우리가 이제 못 되는 건데 실제로 그 뭐 도요타는 작년에 지금 그 세계 1위를 다시 탈환을 했고 일본이 가장 큰 지금 그 수혜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순수한 환율로만 봤을 때 1년 전과 비교해서 한 24% 정도의 수출 감소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4%요? 예, 그게 1% 하락에 지금 1.2%씩 수출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20%가 엔화가 하락을 하는 바람에 거의 뭐 24% 정도 하락하는 걸로 지금 다른 요건이 똑같다면 그렇게 되니까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환율 문제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해외 자동차 산업은 우리 국내 자동차 산업과는 반대로 지금 이제 거의 호황기를 맞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미국 경우에는 그 과거에 경제 위기 이후에 상당히 좋지가 않았죠. 2007년 이후에 계속 뭐 GM도 거의 망해가는 입장이었고 포드도 그렇고 뭐 전부 다 그랬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노사 합의로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합의들이 이루어졌어요. GM 같으면은 이 저임금 신규 근로자를 채용을 하게 하고 포드 같으면은 임금을 삭감을 하고 수당을 줄이고 뭐 또 정부가 이 GM과 크라이슬러에 구제금융을 주기도 하고 정부가 나서가지고 전미자동차노조 UAW와 협상을 해가지고 고용 유연성 확보하도록 하고 정부가 또 미래 산업인 친환경 자동차에 대규모로 투자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미국은 그런 것이 전부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2011년경부터 좋아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그 다시 지금 GM이 거의 세계 1위를 지금 폭스바겐, GM, 도요타가 지금 서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1위를 지금 하고 있어요. GM이 다시 지금
그 좋은 시절로 돌아온 것 같고요. 일본은 2011년만 하더라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때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라든가 뭐 또 어디서 그 여러 가지 그 악재들이 도요다 리콜 사태 이런 게 이제 N고 상태 이런 게 전부 다 겹치면서 아주 안 좋았는데 네. 일본 장소 산업이 붕괴된다고 했었는데 2012년 접어들면서 이제 공군망을 다시 재편하고 조직 개편을 하고 여러 가지 그 군살 빼기 작전들을 하면서 일본이 아주 그 기업 내적으로 경쟁력이 많이 강화가 됐고 또 새로운 일본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N저 정책을 아주 강하게 지금 다른 나라와 갈등을 빚으면서도 그 정책을 펴면서 자동차 산업에는 큰 호재로 작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마 일본의 빅3 지금 뭐 도요타, 혼다, 닛산이 아마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 같고요. 예. 이미 2012년에 도요타가 지금 세계 1등 자리를 탈환을 했고 2013년에도 일본의 빅3가 굉장한 강세가 예상이 되고 그만큼 현대차에게는 아마 큰 도전으로 다가올 걸로 보입니다. 예. 썩어도 준치라고 글쎄 예. 말입니다. 뭐 기본적인 어떤 그 기반이 있고 거기에 이제 국가 지원이나 이런 이제 환율 문제가 더해지면서 상당히 이제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빅3, 미국의 빅3, 일본의 빅3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현대자동차가 이런 환율 문제도 만만치 않은데 지금 이제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환율 문제와 같이 더불어서 우리 국내 자동차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뭐 심각한 문제를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자동차는 이 노사관계가 아킬레스건입니다. 지금 뭐 다른 모든 지표를 보면 다 좋은데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뭐 탑 5에 들었고요. 그런데 노사관계 지표 쪽은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HPV라고 이제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따지는 그 생산성의 주요 지표입니다. 네. 이걸 따져보면은 현대차가 주요 경쟁 기업들, 미국, 일본, 뭐 이 독일의 몇 개 기업들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그 꼴찌에 가까워요. 우리가 지금 뭐 HPV가 31.3 정도가 되고요. 가장 그 숫자가 좋은 닛산은 18.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뭐 과외차 가장 아래쪽에 있고 심지어 현대차 내부에서 보더라도 현대차 국내 공장은 31.3인데 해외 공장은 19.8 정도가 됩니다. 예. 원래 해외 공장의 60%의 생산선밖에 못하니까 노사관계 쪽이 상당히 취약한 점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환율 문제까지 겹쳐서 이제 어려운데 지금 산야청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이게 기업의 이미지와 또 효율성과 생산성을 상당히 아주 동시에 저하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외국에 계속 그걸 가지고 이제 나쁜 지금 그 명성이 돌아다니고 있고 또 뭐 불법 점거도 하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나빠져서 지금 산야청은 하여간 되도록이면은 노사 민정이 모두 힘을 합쳐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다가는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에다가 환율 지금 그 절상에다가 산야청 내부적인 노사관계 문제 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겹친다면은 현대차로서는 상당히 그 위험할 수가 있는 그런 지금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내후 외환인데 예. 지금 이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노조, 비정규직주의, 뭐 금속 노조까지 해서 지금 이제 특별 협의를 지난해 오자 협의를 하고 어려우지 있죠. 않았습니까? 예. 네. 근데 이제 지난해 연말에 이제 비정규직 노조가 그 가로막으면서 이제 특별 협의도 지금 열리지 못하고 있는 중단되고 상황인데 있는 예. 상태입니다. 예. 이렇게 계속 교착 상태를만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특별 협의가 이제 오자 협의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사용자, 그다음에 하청업체, 예. 그다음에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비정규직 지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서로 이제 의견이 많이 다르고 그중에 특히 그 비정규직 지회의 지금 그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 아주 이 올로와 나식으로 이걸 다 얻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식으로 지금 이제 밀어붙이는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특별협의가 진행이 될 때 상당히 많이 그 진행이 되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그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비정규직 중에 해고된 사람들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화해를 시켜가지고 예. 101명 중에서 상당수가 그때 복직을 하기로 돼 있었고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거죠. 또 사용자가 3,500명을 이제 또 그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계획을 내세우면서 비정규직 6,800명 중에서 5,400명이 입사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만큼 호응이 많아서 해결될 만했는데 이 비정규직 지회 쪽에서는 그렇게 어떤 점진적인 해결보다는 아주 사회 양극화 해소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아주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진행이 되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추세 진행이 되는 와중에 철탑 몽송을 시작을 하면서 아예 이슈를 다 이제 그쪽으로 몰고 가면서 지난 대선 정국과 맞물려서 뭐 정치적인 공세에도 관련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비정규직 지회가 지금 어떤 그러한 그 이상적이고 아주 전면 아주 한꺼번에 해결하는 이런 것만 고수를 하고 다른 모든 것을 다
거부한다면 아마 이 사태는 좀 상당히 오래 가지 않을까. 지금 예. 현재로서는 전망이 잘 보이지가 않고 잘못하다가는 뭐 한진중공업보다도 더 오래 갈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예. 결국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공 농성이 시작된 지가 벌써 이제 100일이 넘었습니다. 100일이 넘었습니다. 그 대선 때는 이제 정치인들이 앞다투고 찾으면서 곧 해결될 것처럼 그런 이제 모양새를 갖춰갔지만 결국 뭐 대선 끝나고도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비정규직 노조에서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이제 이 점진적으로 해결이 되어서 사용자 주장대로 3,500명이 이제 복직이 되고 또 해고된 사람들을 또 화해를 통해서 복직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아마 이 금속 노조나 이쪽에서 노동계가 주장을 하는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고 모든 그런 아주 이상적인 그런 사회를 건설하는데 오히려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온건하고 이 점진적인 해결책이 계속해서 이게 지금 작동이 되는 것을 완전히 거부하는 우리는 그러한 그 중도적인 타협책을 거부하고 아주 우린 비정규직이 완전히 없는 사회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아주 여기에 모든 걸 걸겠다. 예. 이런 강한 의지를 표명한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 노조에서는 전원 정규직화 이걸 이제 계속 고수를 하고 있고 또 이제 특별협의회에서도 어떤 비정규직 지회에 의견이 우선 반영되기를 지금 계속 고집하고 안 있습니까? 예. 그런데 현대자동차에서는 일단 신규 채용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좀 예. 나가고 있는데 현대자동차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현대차는 나름대로 본인들이 내놓을 수 있는 안을 내놓은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워낙 이 경기 부침에 민감하고 경기가 좋으면은 아주 그 많은 사람들이 차를 다 사다가 경기 나쁘면 아무도 차를 안 사기 때문에 이게 내구재의 전형적인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고용 유연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비정규직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사실은 자동차 업계로서는 옵션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회사가 거의 없고 그렇게 한다면 경기가 나빠졌을 때 인력 조정을 못 한다면은 그게 전부 다 인건비가 다 고정 비용으로 나가게 되면은 회사가 살아날 방도가 없고 더구나 지금은 그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이라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지금 6년, 7년째 계속되고 있으니까 현대차로서는 뭐 이 사내하청을 완전히 없앤다는 건 아마 옵션이 아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는 일단은 그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최병승 씨 1인을 정규직화 시키는 것을 1월 9일자인가요? 이제 인사명령을 냈죠. 냈고 그다음에 또 비정규직 3,500명 중에서 1,750명을 올해 전원 정규직화하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 3,500명은 2016년까지 정규직화를 시키고 2016년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정규직화 할 때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사내하청 인력들을 먼저 정규직화를 하고 또 사내하청 인력에 대한 정규직과의 차별을 많이 지금 줄여가지고 동등 대우를 해주겠다.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을 내고 있는 것은 일단은 전향적인 방향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것을 이제 비정규직 지회에서는 그렇게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질 않고 그냥 바로 이 순간에 모든 사람을 다 정규직화 시키고 비정규직 자체를 없애버리자 이러한 이상적인 안을 내놓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그 사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로 원만히 해결이 안 되는 주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려면 기업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비정규직을 안 쓰면 될 텐데 예. 비정규직을 꼭 써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정규직을 쓰게 되면은 우리나라 경우에 이제 인건비가 조금 절감이 되는 예, 경비 절감. 예, 70% 80% 좀 절감되는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유연성의 문제죠. 경기가 나빠져가 이럴 때 인력 조정을 해가지고 기업이 살아남아야 되는 건데 예. 도마뱀이 꼬리를 잘라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항상 그 인력을 다 떠안아가야 된다면 이거는 뭐 인건비가 고정 비용화 돼버리면 그럼 기업으로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기업 자체가 이제 공룡처럼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노동 비용과 인건비의 이제 그 고용 유연성 예. 두 가지 때문에 이제 비정규직을 어떤 조직이든 나름 일정한 규모의 비정규직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이게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버퍼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른 점은 유럽 선진국과 다른 점은 정규직 비정규직 사이에 이 같은 동일 직무를 하지만 근로조건의 차이가 큰 겁니다. 예. 예를 들어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이 정규직 비정규직이 같은 근로조건으로 일을 하도록 아주 딱 묶어뒀기 때문에 법으로 그걸 철저히 강제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고용 유연성 때문에 비정규직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개인이 자기는 도저히 뭐 1년 이상 근무하기 어렵다.
아마 자기는 파트타임으로 막 일을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비정규직을 원해서 자발적 비정규직이 많은데 예. 우리는 그렇지가 않고 이 기업이 이제 고용 그 어떤 인건비 줄이는 방향으로도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발적 비정규직이 상당히 적고요. 대부분이 비자발적으로 정규직을 하고 싶은데 비정규직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비정규직의 해법 중에 하나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어떤 그 임금 격차를 많이 해소를 해주면 그러면 거기 기업이 굳이 비정규직을 고용할 만한 인센티브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고용 유연성 외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지금 많이 없어질 걸로 보는데 지금 뭐 새로운 정부에서 지금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금 옵션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된다면은 아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자동차를 비롯해서 뭐 조선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제 각 분야별로 비정규직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 그만큼 이제 역으로 이용하면 고용의 경직성이 그만큼 강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정규직을 해고하려면 이제 경영상의 긴박한 뭐 위기가 상황이 있어야 되고 뭐 그다음 미리 통보를 해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OECD 우리가 다른 나라 법제를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경직된 편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정규직을 뽑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뽑게 되면 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자꾸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되고요. 정규직 보호와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은 서로 이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요. 예. 정규직을 많이 보호하면 그만큼 비정규직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은 고용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2010년에 우리나라 300인 이상 제조업에 42% 정도가 이제 산하청 근로자를 쓰고 있고요. 예. 쓰고 있는 회사들의 4분의 1이 25%가 전부 다 산하청 근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숫자고 이제 업종에 따라 차이가 많은데 조선 업종이 이 산하청이 제일 많습니다. 60% 정도가 되어서 뭐 오히려 정규직보다 산하청이 더 많은 입장이고요. 자동차는 이제 한 20% 정도 지금 통계를 보이고 있는데 산하청이 뭐 굉장히 지금 적지가 않고 막 실제로 그게 기업 경영 입장에서는 산하청이라는 게 이제 고용 유연성을 조절해주는 이런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앞서 이제 네덜란드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그런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면 나름대로 해법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용의 유연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리고 비정규직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좀 해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같은 봉급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일 직무, 동일 임금을 확실히 지켜지면 예. 그러면은 아마 기업으로서는 비정규직을 고용할 인센티브가 많이 줄어들어서 저절로 줄어들 뿐더러 이제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그때부터는 자발적인 비정규직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봉급 똑같이 받으니까 자발적으로 나는 비정규직 하겠다. 나는 학생인데 일주일에 한 뭐 10시간만 일을 하겠다. 예. 아니면은 뭐 무슨 일로 자기는 어디 공부를 하러 가기 전에 1년간만 그냥 나는 지금 비정규직하고 그만두겠다. 뭐 결혼하기 전에 뭐 여성 근로자도 그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발적인 비정규직이 많아지면 근로자들도 해피하고 기업도 좋고 그래서 이 차별 금지를 해소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비정규직 전체 규모는 줄어들면서 자발적 근로자가 많아져서 기업도 아주 유연성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별 해소가 비정규직 해결의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다 이렇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그렇게 자리를 잡으면 상당한 좋은 해법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더라도 당장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좀 경비 부담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그렇죠. 지금 당장은 지금 이제 비정규직을 현대차 경우에 예. 8,500명을 정규직화 시킨다면 이게 비용이 얼마나 들까? 이건 이제 그 야당 쪽 국회의원도 조사를 해보고 뭐 현대차에서도 조사를 해봤는데 야당 측 국회의원은 한 3천억이 든다는 것 같아요. 연간 매년 예. 매년 3천억 들고 현대차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한 1조 2천억 정도가 드는 걸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연간 이제 순이익이 한 4조 5천억 정도가 나오는데 그게 3천억이라면 거의 뭐 한 7%좀 해당이 되고 예. 이 1조가 넘는다면 거의 한 뭐 20%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게 그 기업으로서는 그 매년 그렇게 이제 그 정도 비용이 소진이 된다는 것은 경제 위기가 와가지고 뭐 이익률이 뚝 떨어지거나 이러면 적자로 돌아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만은 그래도 이번에 3,500명을 하기로 한 것은 뭐 중요한 결정인 것 같고 그렇게라도 지금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3,500명부터 일단 정규직화 시키고 그 다음에는 산하청과 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를 줄여 나가고 또 자꾸 산하청을 자꾸 줄이면서 다른 자발적인 비정규직을 사용을 해서 어떤 그 고용 유연성을 늘리고 이런 식의 지금 그 정책을 쭉 펴야 할 것으로 보고
뭐 크게는 그 방향으로 천천히지만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부도 그쪽으로 지금 계속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는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어쨌든 이제 노사가 교착 상태를 빨리 극복을 하고 해법을 좀 찾아 나가야 되는데 예. 최근에 보면 그 비정규직 노조 간부 혹은 조합원들이 어떤 집행부의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비판글을 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노노 갈등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 사태를 풀기가 더욱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예.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뭐 노동계 쪽에 그 4개 당사자가 다 좀 의견들이 좀 다릅니다. 예. 금속노조는 지금 비정규직의 이 어떤 투쟁을 통해서 금속노조 비정규직 조직화라든가 노조 활성화의 뭐 한 기제로 쓰겠다는 이런 지금 생각이 없지 않은 걸로 예.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정규직 노조는 이제 비정규직 노조가 지난번 5자 특별 협의를 할 때 그걸 방해를 하고 못하게 했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책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서 그 성명서를 제출하고 이런 셈이고요. 가장 지금 심각하게 부딪히는 것은 비정규직 노조원 대 지금 비정규직 노조 간입니다. 이 네. 둘 사이에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그 본인들은 3,500명이 되더라도 거기에 가서 하여간 정규직 되는 게 지금 목표인데 전원이 다 되는 거는 너무 이거는 이상적이고 될 가능성이 적은 것이 아니냐. 왜 비정규직 지회에서 일부 너무 독단적으로 독재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냥 이대로 지금 사측의 방침에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그런 목소리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적지가 않고. 이제 반면에 비정규직 지회 측에서는 지금 철탑 농성을 하면서 이건 어쨌든 전원 다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돼야 되는 거고 그게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농성을 지속하겠다 이런 입장이라서 지금 노측끼리 서로 워낙 지금 싸우는 게 강하기 때문에 예. 아마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어쩌면은 이 사태가 상당히 좀 오래 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지금. 예. 그래서 회사 쪽에서 특별 교섭을 요구했지만 노조 내부에서 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특별 교섭이 그렇죠. 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어떻습니까? 어쨌든 뭐 이게 협의라는 거는 양쪽 당사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노도 좀 양보를 해야 되고 사도 양보를 해야 되고 현대차 노조가 서로 이제 한 발씩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이제 결국은 해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예. 노사 양쪽이 좀 양보하고 타협할 부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양보를 하고 타협을 해야 됩니다. 양보를 하고 타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용자는 장기적으로 지금 그 사내하청을 좀 줄여 나가야 되고 그리고 자발적인 비정규직을 늘려 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불법 파견의 소지가 있을 만한 그런 공정은 지금 많이 개선을 해야 됩니다. 사실 예. 그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잘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용자들은 좀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 비정규직 대 정규직 간의 이 어떤 처우도 지금 많이 좁혀야 될 사용자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계속 이제 돈이 들더라도 가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그 위험 관리 요소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하지 않으면 결국 언젠가 터져가지고 기업에 심각한 문제가 오니까 일이 닥친 김에 지금 빨리 그런 식의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정규직 노조는 지금 여러 가지 합리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또 노동계끼리의 어떤 단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그렇죠. 지회와 다른 목소리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입장이고 핵심은 지금 비정규직 지회가 쥐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비정규직 지회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을 자꾸 어떤 그 투쟁의 동력이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보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비정규직 지회의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이익을 가장 잘 보호하는 근로조건이라든가 이런 하는 방향으로 지금 좀 현실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지 뭔가 대타협의 전기가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고 각자 지금 자기 주장만을 고수를 하고 일거에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라 이런 주장이 지속이 된다면 사태는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정규직 노조 내부에서는 이제 비정규직이 대규모로 정규직화되면 뭐 예전부터 그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제2, 제3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의 고용도 불안해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현실적으로 또 그렇게 됐을 때 몸집이 커졌을 때 그만큼 위기 대응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당연히 정규직 노조는 지금 이제 사회 양극화가 워낙 심해지고 지금 뭐 사내청이 문제가 되니까 그 얘기를 아주 크게 할 수는 없지만 예. 그렇지만은 그런 우려가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이 정규직화 대규모가 정규직화 되면은 그다음부터 경제위기 왔을 때 상당히 버티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른 식의 어떤 고용 유연성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그 기업 입장에서는 또 정규직 노조 입장에서는 만약에 비정규직들이 정규직화가 대규모로 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고용 유연성을 찾는 다른 방안들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성 근로자를 많이 활용하는 파트타임을 많이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해고된 근로자들, 이미 정년 퇴임한 근로자들 다시 불러다가 또 이제 주 30시간, 20시간 이렇게 일을 하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좀 다른 방안의 고용 유연성, 또 임금을 조금 뭐 이 성과급제로 바꿔가지고 좀 성과가 좋으면 많이 주고 나쁘면 적게 주고, 예. 아니면 근로 시간도 퇴직하기 전에는 뭐 처음부터 그냥 40시간 몇 시간 하다 바로 퇴직하는 게 아니고 좀 점진적으로 퇴직을 하게 해서 이제 임금, 고용, 뭐 시간 모든 면에서 유연성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병행이 되어야지 기업이 살 수가 있지. 이게 기업이 잘 안 되면은 이 노사 문제라는 건 그다음 문제거든요. 그렇죠. 기업 잘 안 되면 노사 문제 예.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일단 그런 점들을 다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환율 문제, 이 비정규직 문제, 이제 국내 자동차 업계가 뛰어넘어서 나아가야 앞으로 이제 해외 업체들하고 또 정면 승부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기 위한 뭐 전제 조건들, 뭐 어떤 걸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대자동차는 짧은 시간에 지금 현재 살아남아 있는 자동차 업계 중에서 우리 현대자동차가 가장 젊은 회사입니다. 예. GM 뭐 다들 100년 이렇게 된 회사들인데 젊은 회사인데 그래도 아주 잘 하고 있는 이유는 품질이 아주 지금 좋고, 그다음에 또 마케팅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되고, 과거에 이제 싼 차란 이미지에서 지금은 아주 가격이 합리적이고 제품이 좋은 예. 이런 브랜드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좋은데, 현대차의 아킬레스건은 지금 노사관계죠. 노사관계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더 있는데, 차제 노사관계에 대해서 좀 아주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주 장기적인 블루프린트를 만들어서 노사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큰 청사진 만들고 그 길로 쭉 지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현대차가 이 국내 생산과 해외 생산 비중이 과거에는 뭐 거의 100대 0이었는데 지금은 국내 생산이 51%, 해외 생산이 49%입니다. 예. 아주 많아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공장에서도 이것저것 또 이제 노사 문제 같은 게 당연히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공장까지 아우르는 큰 현대차만의 노사 관계의 큰 어떤 전략이라든가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아요. 도요타나 GM은 그런 게 있는데 현대차는 후발주자로서 이제 그걸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미래 자동차에 대한 투자가 아주 시급히 선행이 돼야 되고, 이 면에서는 좀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지금 가솔린 자동차는 거의 뭐 지금 몇십 년 남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본이 없어 유한하기 때문에 이제는 친환경 자동차로 가야 되는, 전기라든가 뭐 다른 걸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 최근에 다시 올라선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가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준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그쪽은 좀 많이 투자를 해서 현대기아차가 지금 아주 우리나라 중요한 지금 중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계속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정보 지원도 아주 중요하고 회사의 노력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겸비가 되어야 되고요. 특히 자동차 산업이 중요한 것은 이 산업이 다른 산업과는 달리 이게 전후방 연관 산업이 많아가지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아주 큽니다. 예.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자동차 산업이 잘 되는 것이 이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현재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좀 새로운 방안을 찾아서 계속 발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끝으로 대담을 마치면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현대자동차가 워낙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사 관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회사다 보니까 항상 중요한 노사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시금석으로서 아주 가장 먼저 매를 맞고 가장 먼저 이게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98년도에 정리해고라든가 이번에 사내하청이라든가 현대자동차만의 문제는 아니죠. 모든 회사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경영에는 참 큰 부담이 되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볼 때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되려면 저는 세 가지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결이 되자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이 문제가 좀 정치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어서 정치적인 노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건 순수한 경제 논리로 이 지역에 있는 어떤 근로자들의 어떤 근로 조건이라든가 뭐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문제 해법이 어떤 이상적으로 그냥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과다한 어떤 요구를 충족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오늘 내일 하루하루 삶을 이어가는 근로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고용 안정, 근로 조건 향상, 이런 방향으로 지금 해결돼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세 번째는 이번에 해결되는 것이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의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몇 개 안 남은 지금 아주 중요한 지금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점이 세 가지 원칙이 잘 지켜지면서 해결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점이 저희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사 모두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려대학교 김동원 교수 모시고 자동차 산업의 현 주소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산업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이 반세기 만에 세계적인 자동차 강국이 된 데는 노사 모두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노사 모두가 힘을 합쳐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송량섭의 파워토크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